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국권이 강탈되어가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물론 그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잠깐이나마 이렇게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어, 대한제국도 세우고, 광무개혁도 해보고,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고,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를 차츰차츰 식민지화해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러일 전쟁 중에 그런 내용을 담은 한일 의정서부터 해서 뭐 제1차 한일 협약 때 이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한테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기들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미력, 그다음에 영국과는 영일 동맹, 또 러시아한테는 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포츠머스 조약 이런 걸 맺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종은 모든 권력을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종은 허락한 적이 없지만 을사늑약을 억지로 맺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외교권을 관리해주겠답시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외교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정에 간섭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정미출조약이라고도 부르죠. 한일 신협약을 맺어서 차관 정치라는 걸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혹은 일본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정치에 마음대로 간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때 이제 군대도 해산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도 강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이 병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를 보자는 건데, 다양한 저항 운동 방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의병, 어, 하나는 의병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요. 하나는 의열 활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 하나는 계몽.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병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뭐 다 아시죠? 이렇게 일반 민초들이 자기 뜻에 의해서 정부 정규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이제 병사로서 들고 일어서는 게 의병이죠. 그다음에 의열은 이제 소수 인원이 요인을 암살하거나 기관을 폭파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의열 활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계몽 활동은 이제 우리나라 실력 전반을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계몽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민족운동이 전개가 된다라는 걸 일단 하나하나 의병, 의열, 개봉 이 순서로 보도록 하죠. 일단 의병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가장 먼저 벌어졌던 의병은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하면 왜 벌어졌어요? 일단은 을미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을미의병을 일으켰겠죠. 을미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화날 만한 사건 뭐겠어요? 일단은 을미사변이죠. 더구나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을미 개혁을 했었고 그 내용 중에 단발령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을미개혁으로 시행된 단발령 이런 것들이 특히나 유생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유생들이 주로 이 을미의병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관파천 가서 내렸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유생들이 일으켰던 의병이기 때문에 또 황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잘 듣는 이때는 황제가 아니라 아직 왕이죠. 왕이 얘기하니까 바로 충성하는 그래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이제 중단하는 자진 해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을미의병이 있었다는 거. 저 사실은 각 의병을 공부하실 땐 그 의병이 왜 벌어졌는지 그다음에 특징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다음에 을미개혁의 단발령 요게 이제 벌어졌던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로 유생들이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고종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만했던 거. 요런 게 특징이 되겠죠. 그다음에 벌어진 의병이 바로 이제 을사의병인데 을사의병은 바로 느낌이 오시죠? 뭐겠어요? 을사년에 뭔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 의병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을사 늑약이죠. 그래서 사실은 을사 늑약 때는 거의 95% 이상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은 굉장히 중대한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이걸 빼앗겼다는 건 거의 그냥 식민지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이 못 참고 들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이 을사조약에 반발하기 위해서 최익현 기억나세요? 우리 사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흥선대원군한테 물러나라고 했었던 사람이 최익현이에요. 그만큼 이제 배포 있고 막 대가 세고 이런 사람인데
이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을사의병의 특징은 이제 그냥 공부 좀 했다는 유생들만 나서는 게 아니라 아예 평민들도 나서게 돼요. 그래서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장들도 등장해서 크게 활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누가 그만하란다고 그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을사의병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도 아 이거 혹시 이거겠구나라고 떠올려 주셔야 돼요. 정미년에 우리가 화가 날 만한 사건 뭐겠어요? 정민현, 정미, 칠조약, 한일 신협약대죠. 근데 이때는 의병이 벌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이래서 의병이 벌어질 만하다, 이게 있을 거예요. 정미칠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단 차관 정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각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장악하겠다, 이게 있었고,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군대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 정미의병이 일단 가장 중요한 계기는 고종의 강제퇴위이기는 해요. 해이기물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미의병에서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군대 해산이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미 7조약 때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가담을 해요. 그래서 정미의병 때 전투력이 쭉 강화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봤던 애들이 의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뜻만 가지고 싸우는 애들이랑 실제로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어떤 전략을 수행할 줄 알고 이런 병사들이 들어오는 거랑은 관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병의 전투력과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미의병 때는 의병 발생 건수가 다른 때보다 확 올라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의병들이 군대 해산 뒤에 의병에 참여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미의병의 계기 두 가지, 고종의 강제퇴위, 그다음에 군대 해산, 정미 7조약으로 인한 군대 해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미 7조약 때 요때거든요. 어, 정미칠조약을 1907년에 맺으니까 요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건수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왜 때문이라고? 정미칠조약으로 인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니까 의병이 자신감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투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참가 의병 수도 늘어나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의병들이 자꾸 활동을 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동네 말고 쟤네 동네도 의병을 한다고 하고, 저기 저 동네도 의병을 한다고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이런 식일 거면 아예 한 대 모아서 한 번에 크게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크게 한번 할 거면, 다 모여서 할 거면 기왕이면 수도인 서울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병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13도 창의군이고요. 여기서 총대장을 맡았던 게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인물인데, 어쨌든 전국의 의병 지도자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로 가자, 이렇게 서울 진공작전을 진행합니다. 나름대로 서울 부근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이제 부친상을 당하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이인영이 이제 어, 고향으로 총대장직을 버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도 유야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본군 공격에 패배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은 패배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의병 활동을 시작한 데가 호남,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의병 활동 후기에 굉장히 의병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일본이 대토벌 작전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남한 대토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을 일본이 시작하면서 의병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즉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만약에 전투에서 진다든지 해서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상관없는데, 일본 애들이 남한 대토벌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병사가 아닌 사람들, 즉 의병이 아닌 사람들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해코지하고 이런 식으로 남한에 토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을 대토벌하고 의병을 토벌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조선인이면 그 사람이 의병인지 아닌지 똑바로 분간하지 않고 죽여요. 근데 이게 의병들이 봤을 땐 나야 의병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고 전쟁을 치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내가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의병 활동을 마음먹은 적이 없는 사람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지켜보면서 호남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국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어, 남한 대토벌 작업을 일본이 하면서
국내 활동이 의병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활동 기지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지속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 호남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업을 할 때 의병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조선인들까지도 죽이면서 의병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의병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주, 연해주로 옮겨가서 무장독립투쟁을 이어갔다라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일 의거 이게 이제 의열 활동인데요. 주로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중요한 기점이에요.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정말 조선은 끝났구나, 정말 대한제국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극렬한 어떤 온몸을 바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의열 활동도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나인영,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어, 을사오적 당시,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체결을 주동했었던 요 5명, 권중현,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요 5명의 친일파를 죽이려는 그런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을 다 처단하지는 못하지만 처단을 시도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1차 한일회벽 때 외교 담당했었던 고문이었죠. 스티븐스인데 이 사람을 미국에서 죽이게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묘한 게 장인환은 장인환대로 혼자서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고요. 전명훈은 전명훈대로 혼자서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묘하게 장인환과 전명훈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같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장인환이 실패했나? 그 다음에 전명훈이 죽였나? 뭐 하여튼 그런데 둘이 서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스티븐스가 죽죠.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이 이렇게 스티븐스를 사살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스티븐스가 죽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게 이제 미국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인 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스티븐스예요. 그 다음에 안중근이 너무 유명하죠. 이또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처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3번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유명한 안중근이죠.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서 자기의 뜻을 혈서로 쓰기도 했었던 안중근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인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 없어요. 이재명이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여기서는 뭐 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동그라미 2번, 3번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 죽였던 거, 그다음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죽였던 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개몽운동은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당장 전쟁을 해봐야 일본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당장 싸우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뒤에 일본과 싸워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애국 개몽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럼 실력이 뭐냐? 실력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단 사람의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산업을 진흥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자 뭐 실력 양성 운동, 애국개몽 운동 뭐 같은 건데 실력을 키우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말하는 실력은 이 두 가지예요. 교육과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일단 애국개몽운동단체를 보면 러일 전쟁 뒤에 일본이 이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버려진 땅들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 황무지 개간권에서 요구하는 땅의 넓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보안회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걸 막아내게 돼요. 그래서 보안회가 이 반대 운동을 펼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걸 보안회가 막아내게 됩니다. 개간이라는 건 뭐예요? 어, 원래 아무것도 못 쓰던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걸 개간이라고 하죠. 네, 요거를 이제 보안회가 막아내게 된다. 그다음에 헌정연구회가 또 의회 제도의 마련을 주장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한자강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과 산업의 육성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
동그라미 1번, 3번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보아내와 대한자강의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좀 기억이 어려우시더라도 요것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신민회. 신민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신민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을사조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통감부는 사실 을사조약 때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외교권을 관리해주겠답시고 설치한 기관이었죠. 근데 이제 외교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정을 간섭했었죠. 근데 이 통감부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안회랄지 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런 다양한 애국계몽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을 하니까 요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신민회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이런 인물이 주도를 했고요. 안창호는 아마 어릴 때 위인전으로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말 한 사람이죠. 그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그 말했던 사람. 근데 이제 오늘부로는 뭐 그 말보담도 신민회로 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안창호,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통감부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애국계몽 운동을 탄압했던 걸 저항하기 위해서 신민회를 세우게 되고요. 이 사람이 안창호 양기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몽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중시해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도 세우고요. 학교 이름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런 기업들도 세워서 우리 민족의 산업을 어떻게 해서든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기 회사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태극서관은 서점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교육과 산업 둘 다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런 데서는 자기들 신민회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이제 좀 벌어들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실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민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민회는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과 그다음에 지금 당장 뭐라도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무장독립투쟁, 즉 의병활동적인 성격 그걸 같이 해요. 그래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일제에 저항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의병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뭐라도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의병 활동. 그 다음에 의열 활동. 그래서 중요 인물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신민회의 중요한 점은 어 이렇게 대성학교, 우선학교 세우고 그래서 교육 키우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세워서 산업 키우고 이런 실력을 키우는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했지만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워서 의병활동 같은 독립 이제 무장 독립투쟁 당장 지금 당장 뭐라도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력 양성 운동, 즉 애국계몽 운동, 요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과 지금 당장 싸우자라고 하는 의병 운동 성격의 운동도 같이 했다라는 게 신민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고인 사건이라 그래서 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모함을 받게 되면서 요거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신민회 회원들 중에 105명이 연달아서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민회가 결국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보상운동은 음, 뭐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는지 뭐 누가 시작을 했는지 이런 걸 외워달라는 건 아닌데 내용을 보셔야 돼요. 국채의 채자는 요거 빚 채자예요.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나서 통감부에서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돈을 빌려와라 이걸 되게 강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국가 간의 빚을 차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저기 뭐야 정미칠조약 때 차관 정책 그 차관이랑은 달라요. 그 정미칠조약 때 차관 정책 그 차관은 부처의 장관 아래 차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국가 간의 빚을 차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가 특히나 통감부 세워지고 나서 통감부가 우리나라를 개혁하려면 이런저런 사업들을 벌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제국에 돈이 없으니까 일본 가서 빌려와라 이런 식으로 빚을 빌려올 걸 되게 강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돈을 빌리게 되면 빌려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수 있죠. 어, 돈 내놔라,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빌려온 돈을 다 갚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독립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왜냐면 일본이 우리가 빚을 다 갚았으면 우리한테 할 말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아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자라고 했던 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국제보상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어떤 선언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탄압으로 중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아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자라는 국제보상운동도 했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